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0월 21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 중인데 오늘 조간 브리핑은 꼭 챙기겠다고 해서 네.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미디어 오늘의 조선일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군요. 예,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서로 단식 농성장이 불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점용료와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조선일보의 관제사인 코리아나 호텔이 서울시 시유지를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하면서 시유지 사용료를 면제받아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조상호 서울시 의원을 통해서 입수한 서울시와 중구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은 코리아나 호텔과 서울시 의회 사이의 시유지인 태평로 1가 60에서 23번지의 일부를 코리아나 호텔이 5구의 주차장에 주 출입구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데, 예.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에 한겨레가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 당시 한번 물렸다고 합니다. 2,885만 7천 원을 말이죠. 하지만 2001년 그 한 차례 변상금 부과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조상호 서울시 의원은 코리아나 호텔의 관제사인 조선일보가 세월호 유족과 야권 인사 등이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광장 사용료와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었는데 본인이나 잘 알아,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코리아나 호텔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40%,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30%, 당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뭐 서울시나 중구청, 특히 중구청이 반드시 좀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소 말입니다. 예. 조선일보 관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설립한 온라인 경제 매체 조선비즈라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 한 기자가 퇴사 일주일 만인 지난 15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에 입사한 공채 8기인데 지난해 수습 기간 중에 강남라인 경찰서를 출입했습니다. 뭐 이걸 마왈이라고 표현을 하는 모양이죠. 예. 언론계에서는. 뭐 일본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기자들이. 예, 그렇죠. 사스마리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무슨 온라인 경제 매체가 이렇게 경찰서 출입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가 뭐 동일하게 이제 본지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전 수습 교육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근데 부서 배치를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은 4월 초, 그러니까 경찰서 출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서 배치를 받았는데, 예. 그로부터 며칠 되지 않은 4월 초에 부서 회식 자리에서 담당 팀장이 근무 태만, 지시 불이행, 연락 두절 등을 질타하면서 이 기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8월 말에 복귀했지만 조선비즈는 부서 배치를 하지 않고 이 기자에게 취재 본부에 남아서 온라인 뉴스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6개월을 포함해서 지난 5월 28일까지 8개월 동안 1390건의 기명 기사를 작성했는데 복귀 뒤에는 한 건의 기명 기사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죠? 뭐 포털 사이트 급상승 검색어 같은 이런 온라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올리는 그 기사들, 좀 어뷰징 기사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사들, 이 기사들 보면은 하단에 그 바이라인이라고 해서 기자 이름 안 나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온라인 뉴스팀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이슈팀 뭐 이렇게 말이죠. 예. 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쓰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무기명 기사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한편 조선비즈 안에서는 이 기자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과 따돌림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내부에서 좀 논란이 될 법한데 뭐 조선일보에 노조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비즈가 이제 별도 법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 노조가 대응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관계사의 직원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텐데 조선일보 노조의 움직임이 매체에 보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법원이 MBC가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MBC와 관련한 보도를 한 기자 두 사람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신경민 의원은 MBC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년 은퇴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이명박 정권 때 MBC 뉴스데스크를 맡으면서 정권에게 날선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앵커 자리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자, 현재 MBC의 보도 책임자들을 보게 되면은 현 정권과 상당히 가깝다 이런 인상을 지울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대법원 제2부는 MBC와 소속 기자 두 사람이 청구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MBC가 신경민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습니다. 뭐 이제 신경민 의원이 학력 차별 발언도 했었고 지역 차별 발언도 했었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뭐 막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법원은 이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허위 사실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BC와 두 사람의 소속 기자는 신경민 의원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MBC 김종국 사장, 당시 사장이었죠. 김장겸 보도국장 그리고 박영일 기자인데 이 박영일 기자가 취재기자입니다. 근데 이 취재기자였던 박영일 기자, 시용 기자 출신이더만요 보니까. 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보니까 제가 MBC 뉴스를 보니까 정정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예, 자막 정정 보도 안 하면요. 예. 하루에 200만 원씩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또 결정된 게 있거든요. 예. 자막으로도 뉴스를 내보내고 예. MBC 화면에서 좀 확정 판결이었구나라고 예. 제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었다면은 나오기 쉽지 않았겠죠. 예. 예. 오늘 국민일보 일면을 보고 좀 상당히 허탈했습니다.
판교 참사, 예, 유가족들을 성숙하다 이렇게 잔뜩 추켜 세웁니다. 물론 성숙한 유가족이죠. 57시간 만에 보상 합의에 이르렀고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서 선처까지 부탁한 이런 면을 본다면은 유가족들의 이런 상당히 비통한 마음일 텐데, 여러 가지로 억울한 마음일 텐데, 이런 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쓴 그 모습은 참 여러 가지로 큰 결단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일보의 띄우기를 보면은 좀 씁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한 유족들의 결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과거의 대형 참사 때 유족들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거지요. 뭐 그렇다면 또 비근한 예로 세월호 유족들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한다는 식의 뭐 그런 또 뉘앙스도 저는 느껴졌습니다. 예. 근데 사고의 본질 또 네. 이후 대처 과정이 본질적으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이 그리고 판교 환풍구 세월호 유족들이 사고하고 이 국민일보 기사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유족들의 과도한 요구 이런 것들은 그동안 여권이 주로 캠페인을 벌여왔던 그런 억측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뭐 하여간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이 유족들이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인데요. 예. 자, 뭐 국민일보 해석을 보면요, 희생자들 모두가 성인인데다 본인 과실도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가족들의 이런 태도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라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사고 발생 직후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와 경찰수사본부가 발빠르고 성의 있게 움직인 것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말이죠. 예. 세월호 사고 때 이렇게 했어야죠. 글쎄 말입니다. 숙명여대 사회학과 정동일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기본적으로 세월호 이후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이죠. 정부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가족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세월호 학습 효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구조적인 안전사고, 관이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충분한 보상 배상을 해야 될 이런 구조적 안전사고는 결국 대한민국 땅에서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괴로운 것이다. 이런 학습 효과 말입니다. 예. 판교 참사 관련 기사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판교 환풍구의 철제 받침대가 부실 시공되면서 사고가 일어난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철제 덮개를 지지한 받침대 부실로 인해서 틈이 생겨가지고 올라간 관람객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덮개가 붕괴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국과수는 이를 토대로 해서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고 결과는 오는 24일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안전사고에는 이런 뭔가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세월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구면인데요. 산업은행이 청해진 해운에다가 세월호 구입자금을 빌려주면서 선박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만으로 80억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산업은행은 청해진 해운 자체 평가보다도 대출금 상환 능력을 높게 평가해 주는 등 이상한 대출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해진 해운 관련 금융자료 그리고 금융검사 자료 그리고 산업은행 쪽 설명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이게 과연 앞으로 쓸만한 물건인지 돈이 나올 만한 물건인지 그렇게 해서 빌려줘서 상환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인지 이걸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청해진 해운은 이 가격이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 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산업은행이 아니 왜 그 정도만 빌려가나 더 빌려줘야지
이러면서 더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뭐 아무래도 산업은행이 이 세월호를 이렇게 잔뜩 밀어줬다, 특혜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산업은행 지주회사 회장이 누구였느냐? MB의 최측근 바로 강만수 회장이었다는 점 주목됩니다. 예. 자, 안전 관련한 기사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로에서 한동안 또 오가다 보니까 그 대학로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동숭동, 그리고 해화동, 그리고 이화동 이쪽 보면은 웬만한 건물들 지하에는 다 연극 소극장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공연장 소방 규제와 관련해서 대학로 소극장이 한마디로 규제 밖이라는 겁니다. 안전 무풍지대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비상구를 막은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예. 창도 없는 지하에다 출입문은 하나뿐인데 문에 화재가 나면은 탈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주의 행사가 전체적으로 대학로 전체적으로 1200개 정도 되는데 안전 요원이 부족하고 비 오는 날에는 야외 공연을 할 때는 감전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3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 3면 기사, 안전 관련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전국의 다리와 터널 687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일부 결함이 발견돼서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의 비율이 수도권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제정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요 시설물 안전등급은 전혀 문제가 없는 A등급부터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2등급까지 이렇게 5단계로 분류가 됐는데 통상 C등급 이하의 시설물 이거는 안전이 특별히 관리돼야 할 그런 시설물이라 하겠는데 이게 전라북도가 6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C등급 이하의 시설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가 바로 전라북도라고 하는데 60%라는 거죠. 예. 20개 시설물 중 12개가 C등급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어서 강원도는 75개 가운데 40개가 C등급, 2개가 D등급을 받아서 56%고요. 경상남도가 53.1%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이 기억하시겠지만 성수대교 붕괴된 지 딱 20년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이 그 20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관련한 그 기사가 바로 오늘 이렇게 한겨레에 또 여러 신문에 실렸는데 오늘 그 기사 가운데서 한겨레 기사가 가장 주목되었습니다. 자,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백만 원의 술값을 대납시키는 등 부패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제부처 소속 공무원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에 임명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비위가 접수됐는데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또 알려져 이 임명 과정에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경제부처 소속의 A씨 2007년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서 술값 무려 8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부패 관련 신고를 이렇게 권익위가 접수를 했는데 예. 2년에서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서 술값을 내도록 한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공기관은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그 프리랜서로 방송사 출입할 때 어떤 PD가 무슨 기획사 관계자 불러가지고 술값 대납하도록 해가지고 우리는 그 PD를 쓰레기로 불렀습니다. 그 아주 재활용도 불가능한 폐기해야 될 쓰레기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런 인간들이 공직사회에도 있고 말이죠. 아울러 청와대까지 가고 있다.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지난 7월 말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데 이 사람 누군지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행정관은 청와대가 인사검증할 필요가 없는 낮은 직급이라고 보는 모양이죠? 글쎄 말입니다. 사실 전에 송광용 교육문화수석도 검증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기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수석이기로 한데 일반 행정직들, 행정관급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무슨 사실 인사검증 이게 요식행위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서 말이죠. 조선일보 3면을 가보면은요,
비노 진영에게 이렇게 조선일보가 특별한 또 애정의 조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친노에 맞설 간판 얼굴을 찾아라. 비노는 고민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일각에서 뭐 분당, 신당 언급하면서 수차례 모여서 분위기를 띄웠지만 조경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또 정대철 이런 사람들 수차례 모여가지고 우리 갈라서 나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엄포를 놓았지만은 당내에서는 뭐 아니 그러든지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대표 인물도 없이 뭐 깃발 들고 나가봐야 너희들만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지지멸렬 소멸되는 거지 힘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 친노 반대 이런 틀에 갇히기보다는 야권의 정체성을 주도할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권이냐 대권이냐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뭐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뭐 역시 정치는 사람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노 중에서 말이죠. 예. 안철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글쎄 당대표까지 한 양반이 그런 무리수를 들까요? 예.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간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비노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뭐 안철수 의원이 뭐 깃발 들고 따로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간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예. 작년에 그렇게 민주당과 합쳐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뭐 결국 730 재보선 패배로 물러난 마당에 당을 갈라서 나간다. 이건 뭐 그냥 정치적으로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패착수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조선일보 기자가 안철수 의원에게 물었군요. 당 대표에 출마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관심사가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분당하라는 얘기인가요?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뭐 대권 주자 지지율도 계속 빠지고 있는 추이고 말이죠. 예. 뭔가 좀 한번 보여줘야 될 일이 아닌가.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안철수 의원을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야권의 희망으로, 야권의 대안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730 재보선을 겪으면서 치명타를 입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뭔 당을 만들기보다는 국민에게 다시 이 환심을 사는 신뢰를 얻는 그것이 급선무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자신은 뭐 당권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인데 이 말은 결국 뭐 신당 분당 관심 없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동네북 신세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은 보조금만 줄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유통점들도 손님이 끊겼다 이러면서 울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잉크 마르기도 전에 개정 보완 논의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사과 성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탓인데 이런 와중에 상당수 소비자들은 이 국내에서 사지 말고 해외에서 주문해서 그렇게 단말기를 들여오면 된다.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대화가 또 유출될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없는 거죠, 진짜. SNS 해외 망명에 의해서 이제 휴대전화 단말기도 해외 망명.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글로벌 리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 경제를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IT보다도 남다릅니다.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는 독일, 하나는 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어주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뭐 좀 주목을 받을 만한데 뭐 주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기사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겨레 일면을 보면은 미국 의회 조사국이 괌 기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비용 부담을 이렇게 거론했다고 합니다. 아니 괌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미국령인데 괌 기지 확장하는데 왜 한국 비용 분담을 거론하느냐. 북이 만약에 공격할 경우 그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괌 기지가 아주 활용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괌 기지 확장하는데 총 16조가 드는데 한국도 좀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하와이도 마찬가지고 미국 본토도 도움이 된다. 분담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냥
엉터리 또 부실한 그런 전투기 팔아가지고 또 한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호갱이 돼버린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청들이 올 들어서 교원 월급 등에 쓸 돈이 모자라서 정기 예금을 해약하거나 급전을 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예. 광주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17일 급여 지급일에 맞춰서 정기예금 5개를 해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매달 800억가량의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지급일 이틀 전인 4월 15일까지 교부금을 480억만 보내는 바람에 320억이 모자랐던 것인데요. 또 게다가 또 최근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잔뜩 들어서면서 이렇게 또 정부가 때를 같이 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누리과정 이거 다 당신들이 다 뒷감당하라 이러면서 또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들의 재정난 이거 사실은 지방 교육 그 혜택을 입어야 될 그런 학생들, 학부모들 골탕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텐데 여기는 신경 쓰지 않고 어디다 갖다 돈을 썼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노예 같은 중노동 폭행, 인권 사각지대에 몰린 농축산 이주 노동자 이야기 서울신문 구면을 보면은 관련 기사가 있고요. 한겨레 기사를 또 보게 되면은 비정규직이 잔뜩 몰려있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대기업의 공장이 몰려있는 곳이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경향신문 13면을 보면은 태권도, 보라띠, 밤색띠, 이게 또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얀띠, 노란띠, 파란띠, 그리고 빨강띠 있지 않았습니까? 홍띠가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 검은띠,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아졌나요? 10단계까지 세분화가 됐다고 하는데, 성취감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단계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은, 이 승급 심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 상당히 좀 좀 불편한 그런 심정을 표출하는 여러 단계를 만들어서 그 띠마다 이제 그 승급 심사비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 나중에 한 30단까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국기원에서 승급 심사 받을 때 저도 갔었는데 뭐하나 싶은 마음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훈 위원장이 잔이윤 한국관광공사 감사에게 노익장이 무슨 뜻입니까? 자, 정인.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노익장이라는 말씀을 알죠? 노익장. 노익장. 노익장이 무슨 뜻입니까? 글쎄, 문자를 쓰시면 모르는 저게 많이 있는데, 노익장. 노익장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네, 모르시겠습니까? 노익장. 네. 미국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힘써서 일하는 모습을 노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올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1936년 10월 22일입니다. 36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79세. 79세네요. 네. 우리 사회에 정년이 있는 건 잘 아시죠? 정년 퇴직하는 거요? 예. 알죠. 보통 몇 살에 정년 퇴직합니까? 직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60대 아니 60세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60에 하는 경우도 있고 초중등 교사들이 62세에 하고 교수들이 65세에 정년 퇴직을 합니다. 대충 60에 다 정년 퇴직을 합니다. 제일 긴 경우가 65세입니다. 70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인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79세십니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왜 두었겠습니까? 인간은 연세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활동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정년이라는 장치를 두고 쉬게 하는 겁니다. 근데 79세시면은 이제 은퇴하셔서 쉬셔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어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신체 나이가 64세로 나왔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대를 해서 이 푸시업도 더 많이 하고 옆차기, 돌려차기 이런 거 앞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루틴을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와서 오늘날 먹는 약도 하나도 없습니다. 논란이 되자 서훈 위원장 YTN 인터뷰에서 잔이윤 씨, 윤종성 씨가 흔히 말하는 이게 낙하산의 전형이거든요. 네네. 이를테면은 윤종성 씨는 관광업에 종사한 적이 없죠. 네. 관광하고 상관이 없이 세상을 살아오셨는데, 근데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게 노인 폄하 발언이다 이렇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노인 폄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전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폄하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정년제도를 이해를 시켰고, 그리고 이 지금 윤종성 정인이 나이가 79세이기 때문에 쉬어야 될 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노인 폄하라고 그런다면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예. 사실 고령인 점은 TV조선도 문제 삼은 부분. 잔이윤 씨의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임명 논란을 보면은 청와대가 잔이윤 씨를 좀 지나치게 감싼다는 느낌이 듭니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재외국민본부장과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잔이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선 70대 후반의 고령이 문제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물러난 직후 잔이윤 씨가 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되자 일각에선 대선 당시 활동한 공로를 무시할 수 없어 강하게 밀어붙인 느낌이 강하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끌어오는데 새누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81살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면서 폄하 발언을 즉각 사과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이런 새누리당은 지난 1997년 근거도 없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김대중 대선 후보의 건강 문제를 트집 잡지 않았던가? 당시 MBC 보도. 신한국당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건강 문제로 반격을 가해 비방전을 발열시켰습니다. 자신의 주치 검진만 고집하고 있는 것들만 봐도 김 총재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